국내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58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유출됐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난 암호화폐 유출 피해 사고로는 최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네, 현재는 입출금 거래가 중단이 됐지만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센터 이장우 겸임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업비트가 이제 해킹으로 580억 원의 암호화폐를 네네네. 탈취당했다고 하는데 업비트 상당히 큰 규모의 거래소 맞습니다. 아닌가요? 네네. 어떤 정도의 지금 그 시장에서의 그 영향력을 좀 갖고 있다 볼 수 있을까요? 그 업비트는 2017년도 10월에 두나무 주식회사에서 오픈한 암호화폐 거래소인데요. 현재는 국내에서 가장 큰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네. 이더리움에 대한 지금 유출이 된 네. 거잖아요. 네네.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암호화폐가 수천여 개 종류의 암호화폐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크기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암호화폐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핫 월렛,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연결된 그 지갑에서 네네네. 지금 확인되지 않은 계좌로 한꺼번에 지금 맞습니다. 유출이 된 건데 그래서 네. 이게 처음에는 해킹 얘기가 나왔는데 또 최근에는 내부 소행 가능성도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현재 상황은 이틀 전이었죠. 예. 27일 날 그 업비트에서 34만 2천여 개 정도 되는 이더리움이 알 수 없는 암호화폐 지갑으로 전송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현금으로 따지면 원화로 580억 원 정도 됩니다. 아, 예. 사실 이 부분이 좀 알려지고 나서 투자자들이 많이 좀 그 우려를 한 건 사실이고요. 업비트에서는 좀 발빠르게 공지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네. 공지 내용으로는 지금 도난당한 그 34만 2천여 개 되는 네. 이더리움은 자기들 자산에서 충당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로 네.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일단 투자자들의 피해는 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네. 사실 지난해에도 뭐 빗썸 맞아요. 사태도 좀 있었고 이렇게 암호화폐가 탈취되거나 좀 사고가 발생하는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거래소 관련된 뭐 규제나 법안이 따로 없어서 그런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된 법규는 아직 공식적으로 그 제도화된 건 없습니다. 아, 없는 거예요? 원래 3년 전부터 그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예. 또는 제도 그리고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오라는 얘기들은 저희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했는데 정부가 약간은 조금 이제 방치한 거고요.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아직도 예, 없군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아마 그 요즘 제한되는 것 중에 특금법이라고 네. 예, 특정금융거래 정보 이용에 관한 법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이제 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원 확인이라든지 예. 또는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국회 그 통과된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되면은 특금법 안에 아마 가상자산이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암호화폐를. 그래서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이제 사업자를 만들고 예. 이제 거기에 이제 규제나 또는 가이드라인을 아마 정부에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식적으로 통과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대형 1위 규모의 거래소라고 네네네네. 하면 뭔가 신뢰성이 가고 맞습니다. 또 뭔가 안정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업비트가 이런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아직까지 원인은 밝혀지지 네네네. 않았습니다만 네. 그럼 다른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거래소들은 충분히 더한 그런 피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위험하지 생각이 되거든요. 않을까라는 네, 우려가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사실 업비트는 그동안 오픈 이후에 한 번도 해킹을 당하지 않은 거래소로 잘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만큼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좀 알려져 있었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다른 이제 그보다 좀 낮은 어떤 거래량이나 보안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들은 당연히 해킹의 위험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번 건을 보면서 그 어떤 사후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 생태계가 조금 더 성숙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뭔가 이런 암호화폐 이런 산업이 좀 정착되기 위한 과도기로 좀 봐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저는 가도기로 봅니다. 아, 예. 3년 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보안 사고가 난다는 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은 보안이라고 해서 해킹 방지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도 100%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보안을 첫 번째는 이제 보안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보안이 일어났을 때 그럼 그거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에 그 비덥에서 보안 사고 났을 때 비덥이 업비트가 굉장히 잘한 이유는 바로 공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키사에 해킹 신고를 했고요. 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이제 소비자 보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업비트 거래소의 그 고객들에 대한 자산은 자기들 가상 자산으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보존하겠다는 그 공지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는 일단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이제 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의 대처는 네, 네, 업비트가 네. 굉장히 잘한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네. 아마 중요한 거는 사전에 원천적으로 막는 게 제일 그렇죠. 중요할 것 네, 같은데 네, 네, 네. 이걸 막기는 좀 어려운 일이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냉정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게 블록체인 구조상 중앙화된 거래소가 영원히 해킹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요. 잠재적인 가능성 존재합니다. 네. 그게 해커이든 아니면 내부 관련자이든 늘 존재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내부적인 방법과 외부적인 방법으로 조금 그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암호화폐 거래소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보안 수준을 좀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콜드 월렛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암호화폐 지갑, 네. 콜드 월렛의 자산을 보관하는 비중을 좀 높이는 방법도 될 것이고 출금 한도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사실 암호화폐를 해킹을 하면 어떻게 현금화를 하시겠습니까? 다른 거래소에서 또다시 현금화를 하는 절차를 그렇겠죠. 거치게 되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 이번 업비트 해킹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오늘자로 봤을 때 후옵이나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의 소량이 이체된 다른 내역들이 거래소에서. 추적이 되거든요. 예. 결국은 그 해당 거래소에서 그 돈 입금이 됐을 때 해당 계정을 동결한다든지 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거래소들 간에도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좀 그렇겠네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아직까지 이번에 그 해킹 사건, 뭐 해킹이라고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괜찮은 거예요? 아니 제가 아는 바로는 예.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신고를 했어요? 현재 예. 키사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키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게 해킹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추후 조치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부자 소행인지 외부자 소행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현재는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실 뭐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지금 업비트도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거래소와의 어떤 연계라든지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돼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도적으로는 아직 되어 있지 않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마련해 나가야 될 거라고 좀 보고 현재는 생태계 내에서 이런 좀 수준들이 좀 올라와서 예를 들면은 바이낸스 거래소로 어떤 이체에 대한 내역이 추적이 된 것이 뭐 공개가 됐을 때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런 계정들을 동결하겠다라는 의사를 뭐 SNS 통해서나 공개를 하는 걸로 보아서는 뭐 수준도 올라가고 있고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또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핫 월렛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네트워크에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입출금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콜드 월렛으로 보관을 하면은 그래도 좀 맞습니다. 안전하다는 얘기 이것도 네, 좀 네, 설명을 네. 해주세요. 네. 그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자산을 거래소에 거래소에는 거래 목적을 위한 금액만 보관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요. 자기 자산은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또 큰 자산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갑, 암호화폐 지갑,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게 안전하고요. 다만 콜드월렛에 보관을 하다 보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입출금을 할 때. 좀 작은 자산이나 네. 잦은 입출금이 필요한 자산들 같은 경우는 요즘 모바일 월렛이나 웹 지갑을 통해서도 쉽게 지갑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개인이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 처음에 시작했을 때요. 네. 그 공인인증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를 이제 PC에 저장을 해가지고 사실 인터넷 뱅킹도 초기에 많은 해킹 사고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정부에서 어떤 홍보를 했냐면은 PC나 이런 건 안전하지 않으니 요즘 들고 다니는 USB 아, 디스크인가요? 디스크 같은데. PC가 아닌 이제 USB 디스크에 보관하러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 고객들은 자기의 개인 암호 자산 같은 경우는 그 너무 거래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아까 이장 교수님 말한 것처럼 자기 어떤 그 바깥에 있는 그 있습니다. 원래 디스크 월렛이라고 네네. 하드 디스크 월렛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 보존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상화폐 지금 이게 용어가 나온 지 얼마나 된 거죠? 아, 용어는 2008년 원래 비트코인이 나온 이후부터 나왔고요. 예. 문제는 이제 용어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네.
원래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썼고 네. 정부는 이제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그렇죠. 썼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죠. 이제 언론들은 이제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썼고 예. 근데 이번에 특검법에서 정부가 정의를 내렸어요. 그 가상자산이라고. 가상자산. 예. 그래서 예. 아마 앞으로는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아마 사용될 것 같고요. 예. 아까 좀 질문 드린 것 중에 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P2P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국제 공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래 FATF에서 그 우리나라가 특검법을 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FATF에서 가상 자산에 대한 어떤 룰 같은 거를 이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이제 각 정부에 이제 공고한 거고 그 공고를 받아서 우리 정부가 이제 특검법 안에 그 내용을 넣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서 정의한 그 용어의 정의가 가상 자산입니다. 아, 제가 그리고- 왜 여쭤봤냐면 사실 최근에 그 중국의 디지털 화폐 예. 발행 이슈도 있고 예. 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 실물 자산에 익숙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미래 가치라든지 투자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보이지 않아서 좀 여쭤본 예. 거거든요. 이제 네, 거기에 그래서 대해서 예. 사람들이 상당히 좀 오해를 좀 하고요.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1990년대에 우리나라가 정통부에서 인터넷 진흥 정책을 핀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인프라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부가 블록체인을 얘기하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제2의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미래 세상은 현재 인터넷인데 미래 세상은 제2의 인터넷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이니 블록체인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정부에 대한 진흥 정책을 써야 되고요. 저는 중국이 무서운 게요. 이 화폐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사실은 그 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하나의 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쩐의 전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빠르면 내년이고요. 늦어도 내후년에는 디지털 법정화폐, 디지털 위안화를 이제 개발이 실험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법정화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속에는 어떤 그 개념이 들어있냐면은 기축통화 전쟁이 있는 거예요. 현재 기축통화는 미국의 달러인데 중국이 이제 새로운 화폐에서의 새로운 화폐, 기축통화. 디지털 법정화폐 시대에서의 그 기축통화를. 디지털 기축통화가 되겠죠. 그러네요. 근데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점을 하려고 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쩐의 전쟁이 아니고 이제 디지털 쩐의 전쟁이 시작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중국은 아마 제가 볼 때 최초로 의미 있는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 최초 국가가 될 거고, 아, 예. 그다음에 리브라 같은 경우도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기업 국가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기업 화폐가 생기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저희 나라가 전략적으로 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를 단순히 가상 자산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미래 세상에서의 핵심 국가 경쟁력으로 봐줘가지고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전략적 정책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특검법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근데 특검법도 제가 볼 때 좀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년 동안 이제 방치돼 있는 거를 이제서야 FATF에서 공고가 나온 뒤에 좀 뒤늦게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장우 겸임교수 박성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